일정에서 노인 ADHD는 왜 중요한가? 노인들이 ADHD를 진단받고 치료받으려는 이유는 안타깝게도 정신건강 전문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은 노인 ADHD의 지속적인 영향을 과소평가한다. 여러 가지 면에서 미국처럼 산업화한 나라 전반에서 생산성과 조직하는 도덕적인 이득이나 마찬가지다. ADHD가 있는 사람은 호기심, 자발성, 창의성에서 여러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들은 보통 계획하고 조직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며 시간을 관리하고 업무를 시작하고 완수하는 실행 기술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어려움은 신경학적인 문제에서 온다. 뇌 전두엽에 공급되는 도파민이 부족한 탓이다. 특히 선진국에서 ADHD로 산다는 것은 비웃음과 비난을 받으며 산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꿈을 대고 지각하고 비효율적인 성향은 뇌 자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라고 입증되었음에도 ADHD 신경과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은 그런 성향을 선택의 문제로 여긴다. 어느 나라 출신이든지 ADHD가 얼마나 일찍 시작되었던 ADHD를 끌어안고 자라는 비용이 얼마나 큰지는 내가 전자 여성 ADHD 이해하기에서 설명한 연구 과제 속에서 사례에서 볼 수 있다. 어린 시절이 험난했던 여성 이민자들은 엄격하고 너그럽지 못한 교사들이 교실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훈육 방식 때문에 가장 큰 트라우마를 겪었다고 연구자들에게 말해 주었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교실에서 떠들거나 숙제를 까먹거나 교사의 지시를 기억하지 못할 때 자주 망신을 주었다. 비참한 빈곤 학대, 심지어 전쟁에서 탈출한 여성들도 있었지만 이들은 학창 시절에 교사들의 ADHD 행동을 너그럽게 보아 넘기지 않고 수치심을 얻었던 일이 자라나면서 정서적으로 가장 충격적인 경험이라고 말했다. 내가 면담한 성인들은 모두 중년 또는 그 뒤에도 미처 진단되지 않은 ADHD를 끌어안고 살았다. 그들은 가족 간의 갈등이나 학업 부진, 대인관계 문제, 이혼, 실제 맞지 않는 직장에서 버티기 등의 패턴을 저리거나 막을 서 있었을 이해나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자랐다. 이들은 그냥 앉아서 공부하지 않고 좀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말을 잘 듣지 않고 조심성도 없다며 실망하는 부모 밑에서 자랐다. ADHD가 있는 사람이 잠재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 즉 더 성공할 수도 있고 더 체계적이고 민첩하고 생산적일 수 있는데도 그러지 않기를 선택했다는 생각은 많은 ADHD 성인이 겪는 어려움의 뿌리에 있다. 그게 아니라 이들에게는 성공을 지원해 줄 다른 체계, 때로 약물이 필요하다. 심지어 진단받은 뒤에도 수치심 후에 분노가 남아있을 수 있다. 나는 이런 감정의 집합체를 만악이라고 부른다. 면담 참가자 다이애나는 흔히 겪는 경험을 이렇게 간결하게 말해주었다. 제가 겪는 어려운 가운데 하나는 살면서 이루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한 것을 생각할 때 드는 슬픈 감정입니다. ADHD 때문에 놓친 것을 자주 떠올려요. 이런 감정이 미치는 영향과 그 원인을 깨닫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정신의 학계는 진단되지 않고 치료되지 않지 않은 ADHD가 있을 가능성이 가장 큰 집단인 55세 이상 미국인 집단은 아직 따져보지 않았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고 나이 들며 엄청난 인구 통계학적인 변화가 눈앞에 다가왔다. AARP는 2035년이 되면 18세 미만보다도 65세 이상 인구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보고했다. ADHD가 뇌아동기 장애로 분류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인구 통계학적인 변화는 놀랍다. 인구 통계학적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만약에 우리 분야가 계속 아동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노인을 살피지 않는다면 우리는 환자 대다수를 돌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수면 연장의 출생률 감소가 더해지면서 2035년이 되면 ADHD 아동과 청소년보다도 ADHD 노인이 더 많아질 것이다. 인생의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며 자신의 뇌를 더 잘 이해하면서 도움을 받을 미국인의 수는 엄청나게 많다.
50대 중반을 넘어선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세대와 다르다. 많은 이들이 그저 알라그저에 파묻혀 있지 않고 여전히 일하거나 은퇴 후에 남는 시간에 새로운 프로젝트나 관심사에 뛰어든다. 65세에서 74세 사이에 여전히 일하는 사람의 비율은 2016년까지 30.2%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는 베이비붐 세대의 전성기와 비교했을 때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치다. 게다가 수명이 늘며 이 수치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런 통계는 마리에게도 통하는 이야기다. 마리는 수년 전 대학에 다닐 때 C를 받았다. 저는 지루한 건 못 배워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마리는 대학을 정퇴하고 결혼해서 두 아이를 키웠다. 그녀의 삶은 매우 험난했다. 병리에 걸린 남편을 간호할 비용을 대느라 가진 재산을 몽땅 써버렸다. 마리는 50대 초반에 남편을 잃고 아이들이 성장해 독립할 때까지 뒷바라지에 매달렸다. 그 후에 대학에 돌아가고 싶어졌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다. 마리는 성인이어서 ADHD 진단을 받았지만은 ADHD가 있는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아이들에게만은 전적으로 집중했다. 마리는 정말 성공하는 사례이지만 모두 이렇게 운이 좋지는 않았다. 국립고령화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베이비붐 세대의 가운데 아직도 3분의 1이 빈곤 경제선 근처나 이하로 살고 있다. ADHD, 저는 쓰러질 때까지 일해야 할 거야. 우리는 더 오래 살고 더 오래 일하게 되었기 때문에 인생 후반기에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 은퇴하고 더 이상 일하지 않더라도 청구서 세금권 없는 의료보험, 청구 수많은 병원 진료 예약, 물리치료 예약 등 관리해야 할 일은 여전히 수없이 많다. 우리의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는 나이가 들어도 그저 계속 살아나가는 것이다. 때로 만성질환을 앓는 배우자나 파트너를 돌보는 일을 포함해 일상생활의 수많은 일을 끊임없이 관리해야 한다. 안타까울 정도로 많은 노인이 신문물을 모두 따라잡아야 한다는 스트레스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일도 힘들어한다는 죄책감과 수치심에 짓눌린다. 이들 가운데 다수는 자신이 겪는 어려움이 신경학적인 차이에서 비롯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오랫동안 일상생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지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믿음을 내면화한다. 이런 죄책감과 수치심 때문에 ADHD 노인은 또래보다도 더 심각하게 사회적으로 고립된다는 증거도 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다. ADHD 노인들은 진단과 치료가 자기 삶에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밝혔다. 다음 장에서는 인생 후반기에 진단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들이 무엇 때문에 ADHD 진단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진단과 치료로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 장의 핵심 교훈은 ADHD는 현실이다. ADHD는 모든 나이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나이가 몇 살이든지 건강과 삶의 질을 개선할 단계를 시작할 수 있다. 자신을 포기하지 말라. 이 장에서 나이 들며 겪는 어려움, ADHD가 있든 없든 우리 모두는 나이 들며 새로운 근심과 마주한다. ADHD 노인들을 관찰하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을 우리 직원들에게 처음 이야기했을 때 그들 가운데 몇몇이 웃으며 내게 물었다. 그거 그냥 나이 들면 생기는 일 아니에요? ADHD를 끌어안고 나이 들며 겪는 어려움을 은연중에 무시하는 이런 반응을 듣고 나는 ADHD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명확히 하려면 우리 모두가 나이 들며 겪는 어려움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점이 같을까? 이 장에서는 모든 노인에게 중요한 다음과 같은 점을 살펴본다. 노년의 목적 찾기, 가족, 할 수 있는 필요에 따라서 나이 들면 건강 유지하기. 우리는 더 오래 산다. 미국인의 수명이 빠르게 증가한 탓에 은퇴 시기에 직면하는 문제는 비교적 새로운 걱정거리로 떠올랐다. 1937년 6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연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회보장 제도가 시행될 때만 해도 미국인의 평균 수명은 61.7세였다. 다시 말하면 대다수 사람은 65세까지 살지 못해 사회보장연금을 하나도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대부분 아주 짧은 기간만 혜택을 받았다.
일반적인 은퇴 시기라는 개념도 없었다. 사실 70대나 80대까지 사는 사람도 간혹 있었는데 주로 남성보다 여성이 많았다. 그 가운데 많은 여성이 홀로 살거나 자녀 및 손주와 함께 살았다. 오늘날 우리가 기대하는 은퇴 시기를 늘 은퇴자가 드물었기 때문에 은퇴 생활 방식이라는 말도 없었다. 은퇴 시기가 계속 길어지면서 우리는 실이 들어진 고정관념과 싸워야 했다. 의학박사로부터 버틀러는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노년을 살아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가장 초기 노인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버틀러는 연령주의라는 용어를 고안해 노년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회현상을 지적했다. 그가 노년에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는 그저 노년이라는 시기를 무력하게 허비하거나 그나마 운이 좋다고 골프를 치면서 보내는 시기 정도로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은퇴 후에 20년 이상 사는 사람이 많으므로 레저 활동은 꾸준한 만족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 목적 찾기. 나는 은퇴한 지 불과 몇 달 밖에 안 된 고학력 여성 앨런과 긴 대화를 나눴다. 일하던 조직이 본사로 이관되면서 그녀는 일을 다소 급하게 마무리해야 했다. 앨런은 새로운 인생 희망을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은 무엇을 해야 할지는 막막했다. 그녀는 약간 공허한 느낌이 들었고 의미는 다소 애매하지만 그녀는 자원봉사는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나는 ADHD 노인들의 고민을 조사하면서 비교삼아 비ADHD 은퇴자 몇몇 사람에게도 질문을 던졌다.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은 여전히 관계 맺고 있다는 느낌을 원한다고 말했다. 변화, 특히 극도로 빠른 사회 변화는 오늘날 가장 중요하고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사회적인 참여 유지하기. 은퇴 시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또 문제가 있고 나이가 들며 달라지는 수요에 대응하며 생활환경을 변화하기. 건강을 유지하고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자기 관리는 65세 이상의 성인 가운데서 많은 이들은 일상적인 활동 중에서 적어도 한 가지에서 도움이 필요하다. 인지 저하. 나이가 들면서 반드시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알츠하이머나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전반적인 인지 저하가 생활방식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BADHD 노인이 말한 어려움. 이 장에서 살펴본 노인들의 고민은 전문가 집단에서 확인한 문제다. 이런 문제가 노인 스스로 언급한 문제와 얼마나 잘 일치하는지 살펴보자. 다시 말해서 응답한 성인들은 잠을 푹 자지 못하고 건강을 잘 돌보려고 애쓰면서도 종종 아무렇게나 내팽개치기도 하고 성인 자녀 및 손자와의 물리적인 거리와 제한된 교류 탓에 괴로워했으며 정돈되지 않은 상태로 사는 것에 불만을 표했다. 나이 들고 근세에 피곤을 느끼면서 우리는 점점 가진 것의 포로가 된다. 활력이 저하되었을 때는 평생 소중히 여겼던 물건을 정리하고 저리가 내려놓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결코 들지 않는다. 물론 이 장에서 나이 들미에 대해 쓴 내용은 모두 ADHD가 있든 없든 노인이라면 누구에나 해당한다. 하지만 ADHD를 안고 사는 사람은 다음 장에서 주목할 추가적인 부담도 지게 된다. 이 장의 핵심 교훈은 은퇴를 다시 생각해보고 노년의 목적 의식 찾기가 중요하고 관계 맺고 있다는 느낌을 유지하고 또 거주지를 바꿔야 할지도 모르는 생각, 은퇴 후에 경제 상황을 생각해 드는 이런 인지 저하는 우리 대부분의 고민거리다. 3장에서 겪어보지 않았으면 모른다. 진단되지 않은 ADHD를 끌어안고 평생 살면서 이런 것들은 그래서 많은 여러가지 상황들의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네요. ADHD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낙천권 차이라고 부르는 한 남성 이야기를 살펴보자. 20대 초반에 식당 일을 시작했고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약간 보헤미안 같은 생활이죠. 특히 밤 교대에 근무할 때는 말입니다. 초저녁부터 새벽 3시까지 일하고 문을 닫고 나면은 동료들과 회식을 했어요.
자기는 자신이 일했던 식당들의 활기찬 음악과 들뜬 분위기를 묘사하며 이런 것이 일정의 부적응자들의 섬이라고 묘사했다. 찰리는 한 번 결혼해서 아주 짧은 결혼 생활을 했지만 매여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사회적인 관계는 항상 버거웠다. 사람들은 제가 재미있고 외향적이어서 저에게 끌리지만 저는 무심코 화를 내곤 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친구와 동업자를 모두 잃었죠. 이제 그는 혼자 일한다. 인생은 절대 완벽하지 않아요. 지금도 이런저런 일에 손을 대지만은 아무것도 끝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의 회오리 때문에 너무 지쳐요. 러닝머신 위에 뛰고 있는데 내릴 수 없는 것 같죠. 아동기에 ADHD 증상을 보이는 사람 가운데 60%는 성인이 되어도 계속 어려움에 시달린다는 수치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수치는 ADHD 진단이 아니면 더였던 1980년대 후반에 나온 것이다. 진단 기준을 충족하면은 ADHD고 5개 이하의 증상만 충족하면은 ADHD 아님으로 진단되었다. 하지만 그 후에 우리의 사고가 발전했다. 우리는 ADHD가 경증에서 정증까지 증상이 다양한 다차원적인 장애라는 사실에 서서히 합의하고 있다. ADHD를 다차원적인 장애로 인식할수록 ADHD 평생 지속된다는 사실은 더욱 분명해졌다. ADHD 성인이라면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단기 일자리를 전전했을 가능성이 크다.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체계 만들기 어려움. ADHD를 안고 살아갈 때 마주치는 흔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체계 없는 상황에서 체계를 만들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체계. ADHD 성인으로서 사회적인 관계 유지하기. ADHD 노인은 든든한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유지하거나 은퇴 후에 새로운 네트워크를 쌓으려 할 때 훨씬 큰 어려움에 부딪힌다. 자신의 사회적인 비서가 되려면 계획 저주가 실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많은 ADHD 노인은 계속 연락을 취하는 일이 어려워 친구를 잃었다고 말한다.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결국 연합장 보내기를 포기해서요. 매년 동안의 카드를 사긴 했지만 한 번도 보내지 못했거든요. 고등학교나 대학 친구들과 여전히 연락이 닿는 지인들을 부러워하는 그녀는 후회하며 이렇게 말했다. 저는 눈에 안 보이면 마음도 멀어지는 것 같아요. ADHD 노인이라면 살면서 사회적인 신호를 읽지 못하거나 잘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 말에 끼어들거나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문제 때문에 평생 사회적인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모두 ADHD의 특징이다. 대화 교치에서 ADHD는 사람이 은퇴 후에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 은퇴를 대비해서 충분한 자금을 저축해 두기란 대부분 성인에게 어렵지만 ADHD 성인에게는 훨씬 더 어렵다. 많은 ADHD 성인은 계획 능력이 부족한 데다가 충동적인 지출 패턴까지 갖고 있어 이들을 한다는 캄캄하다. 내가 만난 일부 노인은 죽는 날까지 일해야 한다며 붕괴했다.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든든하다고 말한 사람이 느끼는 안정감 대부분은 비ADHD 배우자의 수입과 투자 계획 덕분이었다. 고령자 친화적인 생활환경. 노년의 가격이 적당한 주택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집을 팔아 대출을 갚고 잔금을 은퇴 후에 수입으로 사용해야 할 수도 있다. 일부 운 좋은 사람들은 집을 팔아 집값이 덜 비싼 지역으로 이사해서 훨씬 작은 집을 사고 남는 돈을 은퇴 후에 수입으로 넘겨줄 수도 있다. 통합 요양시설은 일반 은퇴자들에게는 너무나 비싸다. 모아놓은 돈이 거의 없고 월소득 매우 적기 때문에 은퇴자의 선택지는 한정되어 있다. 주택을 소유한 ADHD 청년 일부는 가능한 한 자기 집에 오래 살려고 빈방을 임대하기도 한다. 한 60대 여성은 다른 집 지하로 이사해 집세를 내는 대신에 나이 들고 병든 집주인의 남편을 하루 몇 시간씩 돌봐주며 안주인이 외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전했다. 당신이 ADHD 노인이라면 당신의 자녀도 ADHD일 가능성이 높다. 자녀들도 자기 삶도 버거워 당신을 도와줄 경제적 정서적인 여유가 없을 것이다. 대부분이 아니겠지만은 그렇게 산다는 거죠. 건강을 유지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자기 관리를 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또 문제는 인지저하다. 인지저하. ADHD 노인들이 말하는 ADHD 관련 제일 고민은
나는 두 가지 방식으로 노인의 주요 고민을 알아봤습니다. 먼저 노인들이 경험하는 ADHD 관련 고민 중에서 가장 힘든 5가지를 그냥 나열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체계화, ADHD 우선순위를 정거나 계획을 세우거나 실행하는 완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고, 집중력이 주의력이 떨어지고, 또 의욕과 생산성이 떨어지고, 감정 문제는 우울, 불안, 짜증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걸쳐 있고, 기억력은 일반적으로 건망증이거나 주의가 흐트러진 다음에 원래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기억하기 어렵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또 설문을 통해서 10가지 항목을 살펴보니까, 업무를 완수하기 어렵다. 시간이 없는데 하나만 더 하고 싶은 충동이 든다. 하루 계획을 지키기 어렵다. 시간 관념이 없다. 문서 작업이 어렵다. 버거운 느낌이 든다. 주변이 엉망이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기가 어렵다. 정신이 딴 데에 팔려있다. 친구들과 계속 연락하기가 어렵다. 등등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체계적이고 없고, 집중력이 부족하고, 의욕이 저하하고, 부정적인 감정과 건망증이 있다 등등 이런